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건강검진 표에 스크레아틴인과 사고체 여과율이라는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신장 기능, 콩파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은 골격근에 있는 크레아틴, 또는 크레아틴 인산의 대사 산물이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한번 생성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사구체를 통해서 세뇨관으로 이렇게 여과를 하고 세뇨관에서 또 일부 분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일매일 변동폭이 거의 없고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크레아틴의 수치를 측정을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구체, 즉 신장의 기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이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콩팥에서 이 크레아틴이 여과되는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렇다 보면 혈액 속에 크레아틴이 더 높아지고 여과가 안 되니까 이게 쭉쭉 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과가 안 되니까 더 높아지게 되고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콩팥 수치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상적인 수치는 0.6에서 1.2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에서 3인 사이인 경우에서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신부전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콩팥 수치가 2배나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신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50% 감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 수치가 크레아틴인 수치가 10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인공투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의 변동성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젊은이의 경우에 아무래도 골격근의 양이 더 많고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 골격근 내부에서 대사 산물이기 때문에 젊은이의 경우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단백 섭취를 많이 한다든가 혹은 운동량이 증가해서 근육 생성량이 늘어나면 이 때문에도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루 중에서도 오전보다는 오후에 크레아틴인 수치가 더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 크레아티닌의 변동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크레아티닌으로만은 환자의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을 알 수는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지표가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지표인데 사구체 여과율은 여기 써 있다시피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단위 분당 사구체 막을 통과하는 혈장의 속도라는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여과를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그런 지표인데 우리 사구체가 하나당 1분에 60 나노리터 여과액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몸에는 사구체가 총 200만 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분당 120ml의 여과액을 생성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120 정도는 돼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출생 시에는 30, 그리고 생후 일주일 되면 70이 되고 만 14세 이상부터에서는 드디어 이제 120에서 130 정도의 사구체 여과율, 여과능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20대에서 30대에 지나갈수록 1년에 1ml per minute 1.73 제곱미터씩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사고체 여과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청소율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청소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말 그대로 우리가 내 몸에 직접적으로 이눌린이라는 굉장히 안정화된 물질을 집어넣고 이 이눌린이라는 물질이 나중에 사고체를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혈액에 남아있는 그 농도를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청소율을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일일이 주사를 놓고 소변을 24시간 동안 또 시간당 모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크레아티닌을 아까 이제 골격근의 대사산물인 크레아티닌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크레아티닌을 24시간 동안 모아서 청소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 역시 24시간 소변을 한 방울도 빠지지 않고 모으는 방법이
방법이 굉장히 번거롭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내놓은 방법이 바로 추정 사고체 여과율.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고체 여과율을 알면 좋지만 24시간 소변을 모으기도 어렵고 굉장히 또 부정확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계산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별이나 나이나 뭐 여러 가지 체구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고 이 데이터 값을 입력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고체 여과율이라는 그 추정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식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때 크레아티닌과 사고체 여과율은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GFR과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EGFR 수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GFR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고체의 여과율은 감소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여성이 남성보다 낮고 체중이 늘면 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코크로프트 골트 공식, MDRD 공식, CKD EPI 공식이라고 이 3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최초에 개발된 공식이 코크로프트 골트라는 공식인데 이 대상 자체가 236명밖에 대상을 하지로 않았고 대상자가 주로 남성이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 단위는 밀리리터 퍼 분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되게 소규모고 남성이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MDRD 공식이 그 다음 개발이 됐는데 이 MDRD는 162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환자들만 주로 모아서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들에게서 이 MDRD 공식을 활용할 경우에서는 이 사고체 여과율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18세 미만 소아나 75세 이상 그리고 임산부에서는 이 공식이 데이터가 이 안에 인구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위는 이렇게 체표 면적까지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상인의 사고체 여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단위는 60보다 그 이상보다 좋은 사고체 여과이 나올 경우에서는 70, 80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60보다 크다 정도로만 표기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그런 만성 콩팥 질환 환자들만 대상으로 만든 공식이라는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CKD EPI라는 공식이 최근에 개발이 됐고 이때는 정상인도 27%가량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크레아틴 농도에 따라서 또 공식을 구분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정확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떤 공식도 사고체 여과율이 이 추정치 계산으로 100% 일치하지는 않다. 여러 가지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고체 여과율을 임상에서 실제 내 건강검진 표에서 혹은 나의 주치의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혈액 검사를 할 경우에서는 콩팥 수치와 EGFR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EGFR이라는 수치는 콩팥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를 대입을 하고 거기에 나의 성별과 어떤 체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대입을 해서 나오는 추정치인데요. 그 추정치가 예를 들어서 60보다 그 미만이다, 60 아래로 떨어져 있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내가 최근에 뭐 탈수 증상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급성으로 콩팥이 나빠질 만한 원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일단 추정을 해서 급성 콩팥 손상을 배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런 딱히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3개월 이내에 이전에 콩팥 기능을 측정했던 그런 기록이 있으면 대조를 하든가 혹은 3개월 이후에 이 수치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콩팥 수치를 쟀을 때도 똑같이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만성 콩팥 질환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만성 콩팥병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누는데 보통 5기일 때부터 혈액 투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기는 90 이상, 2기는 60에서 89,
그다음에 3기는 두 가지, 3기 A, 3기 B로 나눠지는데 각각 60에서 45까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4기는 15에서 30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석에 주의점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60세 여성이 사구체 여가율 추정치가 70이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이게 굉장히 GFR이 떨어져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정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정상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가 넘어가면서 매년 1씩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60세에서는 70까지 떨어져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20세 남성에서 하지만 사구체 여가율이 70일 경우에서는 만성 콩팥병 혹은 급성 신손상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60세의 여성이 아무런 기저질환이나 뭐 당뇨나 고혈압 혹은 뭐 여러 가지 초음파나 다른 여러 가지 검사는 정상인데 이 콩팥 추정치, 이 사구체 여가율 추정치만 예를 들어서 70이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이분을 과연 만성 콩팥병 2기라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 때문에 70인 거지 만성 콩팥병 2기라고 우리가 낙인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구체 여과율 추정치 혹은 크레아티닌 이 수치 자체만으로써 이분이 만성 콩팥병이다, 급성 신손상이다 라고 우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이분이 내가 만성 콩팥병이 있는지 혹은 콩팥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치의 선생님의 문진과 신체 검사, 다른 여러 가지 혈액이나 초음파,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콩팥 수치에 대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